오늘 저녁에 며느리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나는 멀쩡했지만 그녀는 건강검진 핑계를 댔다. 아들은 지방 출장이었다고 했다. 나는 잠깐 불안했지만 큰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지나간 자국이 유리창에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갑자기 싸한 느낌을 받았다. 접수창구로 걸어가는데 그녀가 내 팔을 조금 세게 잡았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꾸 약을 깜빡해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내 이름은 박순자였다. 69이었다. 남편은 작년에 돌아갔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 며느리와 가까워졌다. 그녀는 살갑게 전화하고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런 정이 고마웠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녀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카드값이 올랐다느니, 집 수리가 필요하다느니 돈 이야기가 잦아졌다. 나는 내 연금으로 알뜰히 살았다. 남편이 들어둔 생명보험이 한 건 남아있었다. 보험금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남편이 그 돈을 내 이름으로 지정해 두었다. 그 돈으로 내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살 생각이었다. 접수 직원이 내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직원은 보호자 명의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는 며느리였다. 검사 항목에 신경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목표가 검사가 아니라 진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뒤돌아 며느리를 보았다. 그녀는 피곤하다고 말했다. 갑자기 며느리는 내게 사인을 하라고 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였다. 나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곳곳에 위임 관련 항목이 있었다. 보호자에게 의료정보 열람과 의사결정 동의를 위임한다는 문장이 보였다. 나는 서명을 망설였다.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이웃방 여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시장에서 얼른 오라고 했다. 나는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며느리는 빠르게 서류를 돌려봤더니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병원 복도를 한 바퀴 돌며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이 남긴 보험 증권이 서랍 깊숙이 있었다. 최근에 며느리가 내 방 서랍을 정리해준다고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열쇠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다시 접수창구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의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의사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표준 검사를 먼저 하고 상담하자고 말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피검사와 간단한 인지기능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지문처럼 내 삶을 증명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오늘 날짜를 묻고 대통령 이름을 묻고 세 단어를 외우라 했다.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 선입견이 숨어 있었다. 보호자가 최근 이상행동을 호소했다는 기록이 옆에 보였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검사가 끝날 즈음 며느리가 커피를 사왔다. 종이컵 뚜껑 위로 따뜻한 김이 났다. 그녀는 나에게 천천히 마시라고 했다. 표정은 다정했지만 눈동자는 바쁘게 흔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돌았다. 나는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경보가 울렸다. 나는 물을 달라고 했다. 그녀는 물병을 건넸다. 나는 물만 마셨다. 의사가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진료실로 부르자 며느리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진료실 문을 닫으며 의사에게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는 놀라면서도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보호자라고 소개받은 사람은 며느리이지만 내 법적 의사결정권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어떠한 위임 서류에도 지금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검사는 받겠지만 정신과적 진단이나 입원과 관련된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신중해졌다. 며느리는 바깥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통화 소리 속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2번 들었다. 내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자 며느리가 서둘러 다가왔다. 그녀는 결과가 심각하냐고 물었다. 의사는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병원을 나왔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광고 속 남자의 목소리가 보험을 강조하고 있었다. 내 심장은 단단히 굳어졌다. 나는 직감했다. 이 일이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겨냥한 계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서랍을 확인했다. 보험증권이 있던 파일이 비스듬히 틀어져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밤새 비가 창문틀을 두드렸다. 나는 안방 조명을 가장 낮게 줄이고 보험증권을 펼쳤다. 고인이 된 남편의 사인이 단단하게 남아 있었다. 수익자는 전액 나로 지정되어 있었다. 특약에는 장기 입원과 간병 지원 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남편이 왜 끝까지 내 이름을 넣었는지 기억했다. 남편은 늘 말했다. 나보다 먼저 가면 당신 혼자서도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종이를 접으며 울컥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누군가 이 돈을 흔들려 한다면 그 손을 잡아채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다. 미역국 냄새가 고소했지만 나는 덤덤하게 맞았다. 그녀는 어제 검사를 이어서 받아야 한다며 다음 주 예약 문자를 보여주었다. 문자에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함께 적혀 있었다. 나는 내 일정이 바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일정이 뭐가 있냐고 되물었다. 나는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다. 사실 약속은 없었지만 그 말이 필요했다. 그녀는 내 지갑을 힐끗 보았다. 나는 지갑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점심 무렵 아들이 전화했다. 그는 바쁜 목소리로 내 건강을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는 며느리에게 잘 협조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어색함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그는 내 의견을 먼저 물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는 잠깐 침묵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빡빡하고 집 대출 금리가 올라 힘들다고 말했다. 나는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차가워졌다. 며느리의 불안, 아들의 압박, 그리고 보험증권. 새 조각이 퍼즐처럼 맞물려 갔다. 오후에 주민센터에 들렀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잡기 위해 대기표를 뽑았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자 내 또래 여인이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남편 투병과 자식과의 갈등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요즘 어르신을 상대로 한 서류 위임 사기가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서명 하나로 통장이 묶이고 카드가 정지되는 일을 봤다고 말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혹시 의료 위임도 조심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사는 언니가 보호자 서명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됐다가 계약 해지에 고생했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회복지사와 상담 자리에서 나는 가볍게 물었다. 혹시 노인이 스스로 재산과 의료 결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은행에는 금융 취약계층 보호 절차가 있고 본인 확인 강화 서비스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처럼 본인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장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적으로는 한정 후견이나 임의 후견 계약이 있으며 변호사 상담과 가족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메모를 했다. 메모하는 손이 차분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세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박 여사가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어제 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네에 보험 설계사가 돌아다니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약 변경을 권유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도 쉽게 도와준다고 말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는 그 말에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수익자 변경. 내 머릿속에 빨간 글씨가 번졌다.
남편의 보험은 이미 수익자가 나였다. 하지만 계약자 변경이나 추가 특약을 핑계로 문서를 손보면 위험해진다. 나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내 상황을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당장 증권을 다른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류 복사본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랍 깊은 곳을 정리했다. 중요한 서류를 모두 모아 투명 파일에 넣고 복사본은 이불장 맨 아래 박스에 넣었다.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해 암호화 폴더에 저장했다. 다음으로 은행 앱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를 확인했다. 간편 송금 한도도 낮췄다.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금융 알림을 켰다. 나는 작은 준비를 하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불이 꺼진 거실에 앉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흔들리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새벽녘에 꿈을 꾸었다. 남편이 도착하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꿈이었다. 정류장 옆 광고판에 보험이라는 글자가 번쩍거렸다. 남편이 말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위로 같았고 동시에 책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휴대폰 화면에 알람이 울렸다. 오늘은 동사무소 법률 상담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부지런히 일어나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을 골랐다. 거울 속 내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다. 내가 나를 믿기로 한 순간 내 하루는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법률 상담은 무료였지만 예약이 어려워 기다림이 길었다. 내 차례가 오자 변호사가 간단한 질문을 시작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병원으로 이끌었고 위임 서류에 서명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권리를 정리해 주었다. 의료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위임은 자유지만 강요나 기망 아래에서의 서명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는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필수라고 말했다.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 공동명의나 대리 사용을 신중히 하라고 조언했다. 임의우견 계약의 장점도 소개했다. 미리 믿을 수 있는 제3자나 법무사를 지정해 내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질문을 많이 했다.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다. 상담을 마치며 그는 내게 기록을 남길 것을 권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을 가능한 정확히 적어두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치고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병원 예약 문자, 접수 내용, 동의서, 며느리의 말투와 표정까지 적어나갔다. 전화통화 내역도 캡처해 출력했다. 증거라는 단어가 내 펜 끝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기록을 하다 보니 며느리가 내 앞에서 핸드폰으로 무언가 서류를 찍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혹시 보험증권을 촬영했을 수도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금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큰맘 먹고 작은 가정용 금고를 주문했다. 배송 예정 문자를 보고 나서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아들이 함께였다. 아들은 퉁명스러웠다. 그는 회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당분간 내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차분히 물었다.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말을 받았다. 집 담보대출 이자가 올라서 월에 몇십만 원만 보태달라고 말했다. 나는 내 형편을 설명했다. 내 연금과 남은 저축을 건드리면 내 의료비와 관리비가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대화는 곧장 냉랭해졌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어제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 더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나는 내 일정이 먼저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화를 참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탁이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먼저 전화를 걸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했다. 상담원은 최근 접수된 문의 내역을 하나씩 확인해 주었다. 며칠 전 보장 내용 확인과 수익자 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고 콜백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요청자의 이름을 물었다. 상담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확한 이름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콜백 번호가 내 번호와 달랐고 관계란에는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고만 알려주었다. 나는 즉시 해당 요청을 모두 철회하고 추가 인증 절차를 설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상담원은 음성 비밀번호 설정과 대면 확인 요청 플래그를 걸어주었다. 이제 앞으로 보장 내용 변경이나 수익자 변경 시에는 내 직접 통화와 신분증 확인이 필수로 들어간다고 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이 연락을 해왔다. 그는 무슨 일을 이렇게 키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사 일로 예민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 재산과 건강에 관한 일은 내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녀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재촉하는 소리였다. 아들은 통화를 급히 마무리했다. 나는 손에서 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마음 한켠에 작은 확신이 자랐다. 내가 어제 한 조치가 그들의 계획에 균열을 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 이후 박 여사가 떡을 들고 왔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침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그녀는 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 조카가 보험 종이를 하니 상식 범위에서 조언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오후에 카페에서 조카를 만났다. 젊은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보험 사기에 가족이 얽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특약 추가나 수익자 변경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으로 현금을 끌어오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요양시설, 브로커, 설계사가 엮이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했다. 그는 조심해야 할 문구를 알려주었다. 보장 최적화, 부담 없는 변경, 무료 점검 같은 말들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록과 인증 강화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거실 탁자 위에 문서들을 펼쳐보았다. 남편 보험증권, 내 건강보험, 의료비 영수증, 은행 통지서가 일렬로 놓였다. 나는 항목별로 포스트잇을 붙였다. 어디서 누가 무엇을 노릴지 가늠해보는 일이었다. 남편 보험금은 선명한 표적이었다. 내 카드 명세서에서 며느리와 함께 간 병원 기록이 보였다. 나는 그 날짜에 빨간 펜으로 표시했다. 단서들이 줄로 이어졌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그들은 나를 경미한 인지장애로 몰고 보호자 위임을 받아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동시에 보험사의 간병비 관련 특약 청구나 변경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내 금융결제 권한과 통신 권한까지 흔들릴 여지가 생겼다. 나는 등줄기를 스쳤다. 그 시나리오를 단숨에 끊어야 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혼자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에서 잠시만 같이 살자고 말했다.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비용을 아끼자고 제안했다. 나는 망설였다. 내 마음속 감정이 복잡하게 엉켰다. 아들은 내 아들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업고 키웠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내 사정을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공간에서 내 리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네가 힘든 사정을 솔직히 말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투자 실패로 구멍이 났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놀랐지만 차분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다. 나는 말했다. 빚은 숨길수록 커진다고 말했다. 함께 방법을 찾자고 말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표정을 굳혔다. 며느리는 날카롭게 말했다. 이렇게 살다 둘 다 망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자고 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장모님이 건강검진을 마치고 요양병원에서 한 달만 쉬면 간병비 특약으로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계획이 드러났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했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들은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미 포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눈을 들었다. 내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다. 그러나 사랑은 내 권리를 내주는 계약이 아니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 결정은 내가 한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초조가 타올랐다. 그 밤, 우리 집 공기는 오래된 겨울처럼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택배로 금고가 도착했다. 나는 설명서를 읽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중요한 서류를 하나씩 넣었다. 보험증권 원본, 내 통장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노트. 금고를 옷장 아래 선반 구석에 고정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렸다. 눈앞에서 작은 성이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커피를 내려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쓴맛이 돌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날 오후 보험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내 이름으로 된 콜백이 접수되었다며 확인 요청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조금 전 나는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다. 상담원은 통화 녹취가 있다고 했다. 나는 녹취 내용을 문의했고 지점 방문을 제안받았다. 다음 날 오전으로 일정을 잡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흉내냈거나 내 정보를 이용했거나 혹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일이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따라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며칠 전 며느리가 청소를 한다며 내 방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다. 혹시 내 서랍에 작은 녹음기라도 두고 간 것은 아닐까? 나는 장롱 뒤를 살피고 액자 뒤쪽을 만져보고 콘센트 멀티탭을 빼서 확인했다.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지점에 가자 담당자가 회의실로 안내했다. 녹취가 재생되었다. 낮고 단정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내 이름을 말했고 생년월일을 정확히 말했다. 그리고 보장 내용 확인과 수익자 정보 열람을 요청했다. 상담원이 음성 비밀번호를 묻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답했다. 그 비밀번호는 어젯밤 내가 설정한 단어였다. 나는 전율했다. 누가 그걸 알 수 있었을까? 담당자는 마지막에 통화번호가 내 집 전화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여주었다. 내 집 전화는 거의 쓰지 않는 번호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잠시 어지러웠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비밀번호가 털렸다는 뜻이었다. 어젯밤 내가 한 설정이 무력화되었다. 집에서 누군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나는 비밀번호를 말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탓하려다 멈췄다. 잘못은 숨는 자에게 있었다. 나는 다시 지점으로 들어가 절차 강화를 요청했다. 음성 비밀번호는 지점 방문으로만 변경하도록 하고 서류 제출 시 필적 확인과 대면 인증을 추가했다. 내 요청은 번거로웠지만 가능했다. 담당자는 내 노력을 지지하는 눈빛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스쳤다. 지나친 경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 감각을 믿기로 했다. 집 앞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끊어진 줄을 조금씩 잊는 것을 느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기사와 시간을 맞추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잘 작동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 스치는 초조가 내 눈에는 선명했다. 저녁이 깊어갈 때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회사의 채권자 미팅 일정표를 내밀었다. 돈이 급하다고 말했다. 나는 내 저축 일부를 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건을 걸었다. 차용증을 쓰고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기로 했다.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낮고 세금상 문제없는 범위로 책정하자고 했다. 그는 당황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식탁에서 조용히 차용증을 썼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에 신뢰의 잔불이 살아났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볼 수 없지만 그녀의 침묵이 벽을 통해 느껴졌다.
밤늦게 전등 밑에서 노트를 열었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문장을 덧붙였다. 사랑과 경계는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내 글씨가 단단해졌다. 내 마음도 단단해졌다. 내일은 변호사와 임의후견 계약 상담을 하기로 했다. 내가 준비하면 누군가의 조급함은 더 커질 것이다. 그 조급함이 결국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임의후견 계약 상담은 법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진행했다. 내 나이, 건강 상태, 재산 현황, 가족 관계를 묻고 서류를 설명했다. 필요시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선택해야 했다. 나는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염두에 두었다. 박 여사가 추천한 주민센터 연계를 통해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신탁부서를 찾을 수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지금은 판단 능력이 충분해 보이고 계약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준비해두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말했다. 가족과의 갈등을 예방하려면 대화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제3자를 배석시켜 오해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으로 알림이 여러 건 들어왔다. 내 카드로 병원 예약비가 결제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결제 위치가 우리 동네 요양병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해 결제를 취소했다. 상담원은 내 명의로 휴대 단말 간편 결제가 새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했다. 등록 기기 정보가 내 휴대폰과 달랐다. 나는 즉시 결제 수단을 전부 초기화하고 오프라인 결제만 허용으로 바꾸었다. 상담원은 보안팀과 함께 조사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 정보가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든지 연락하면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고 적었다. 그는 알겠다고만 답했다. 며느리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바람도 멈춘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장례식 이후 며느리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그녀는 장례 절차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때 이미 그녀는 보험증권의 존재를 확실히 알았다. 내 경계는 그때 무뎌졌다. 고마움은 때로 경계를 녹인다. 나는 그 사실을 지금 배우고 있었다. 새벽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 줄의 문장이 화면에 떴다. 내 안위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라며 일정 링크가 적혀 있었다. 문장의 말투가 이상하게 딱딱했다. 나는 링크를 누르지 않았다. 곧이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문자가 왔다. 보호자 동의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경찰 민원 상담 번호를 찾아 메모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아침이 밝자 경찰서 민원실에 들렀다. 상담원은 친절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면 통신사, 카드사, 병원에 사실 확인 산출물을 요청해 두라고 안내했다. 문자와 통화 기록, 결제 내역을 모아서 위계에 의한 강요나 개인정보 도용 혐의로 상담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불청객 출입이나 위협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다. 민원실 밖에서 햇빛이 눈부셨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후 늦게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며칠 전 우리 집에 왔던 보험 컨설턴트였다. 그는 다시 명함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아들 이름을 언급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으로만 응대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보장 점검 건으로 마지막 확인만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의 말투가 바뀌었다.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가족 모두 편해진다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경비실에 전화해 방문 기록을 남겼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내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내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려움 위에 쌓아 올린 기록과 절차가 내 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 거실은 한동안 쓸쓸했다. 텔레비전에서 낮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아파트 놀이터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다. 내 젊은 날이 떠올랐다. 남편과 장사를 하던 시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어이 가게 문을 열던 기억이 밀려왔다. 우리는 어렵게도 서로를 지켰다. 그때의 다짐이 내 오늘을 붙들었다. 내가 나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 나는 내 안에서 천천히 굳어지는 의지를 느꼈다. 오후가 되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 명의 보험 관련 만족도 조사라고 했다. 나는 놀라서 자세히 물었다. 상담원은 최근 보장 내용 확인 문의가 접수되어 절차상 안내 전화를 드린다고 했다. 나는 소리가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최근 문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통화를 끊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 내 보험에 접근하고 있었다. 가능성은 두 가지였다. 가족이거나 제3자였다. 내 마음은 가족 쪽으로 기울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다. 해가 기울어 갈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명함에는 보험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무료 보장 점검을 해드린다고 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 서비스라고 했다. 나는 문을 조금 더 닫았다. 그는 웃으며 최근 정부 지원 노후 의료비 절감 방법과 보장 최적화를 소개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놀란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는 급히 덧붙였다. 동 대표님께 연락처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단호하게 문을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가 내 정보를 돌리고 있었다. 밤이 늦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고 했다. 내가 문의한 적이 없다며 의아하다고 적었다. 아들은 이미 잠든 듯 답이 없었다. 며느리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다. 문 밖에서 들려온 컨설턴트의 말투와 눈빛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기록에 힘을 믿기 시작했다. 내가 놓치면 순간은 사라지지만 글자는 내 편으로 남았다. 나는 노트를 덮고 작은 기도를 했다. 내일은 더 명확한 진실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용히 빌었다. 며칠이 흘렀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가 이어졌다. 나는 일상의 리듬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오전에는 시장을 걸었고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간단한 운동을 했다. 식사는 제때 챙겼고 수면도 지켰다. 내 몸이 내 편이 되어야 마음도 버틴다. 라디오 뉴스에서 노인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을 들었다. 낯선 연락과 서류는 제3자와 상의하라는 메시지가 반복되었다. 나는 혼잣말로 대답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울먹였다. 채권자들이 압박한다며 집에 오겠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은 지친 얼굴이었다. 그는 바닥에 털썩 앉아 울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조용히 물을 건넸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보험 컨설턴트와 따로 연락하며 일을 진행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계속 말했다. 며느리는 내가 장기 입원 서류에 서명하면 간병비가 나와 당장 자금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이제 알았다고 말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쪽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제 문제는 방향을 바꾸었다. 며느리와 아들의 무모함을 멈추게 하고 동시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첫째, 불법이나 사기에 해당하는 행동은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재조정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우리 가족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조금의 희망이 비쳤다. 우리는 함께 공공기관의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았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읽었다. 그는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라고 말했다. 혼자서 해석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더 큰 손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수첩에 상담 일정을 적었다. 내 눈에 그의 손놀림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저녁 늦게 며느리가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공격 대신 방어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했다. 아이가 자라야 하고 집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공포가 내 귀에 들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다시는 내 이름과 정보를 동의 없이 쓰지 말라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테이블에서 정직하게 다루자고 말했다. 그녀는 눈을 피했다. 그러나 한참 후 작게 말했다. 알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가족 상담을 받았다. 사회복지사는 중립적이었다. 그는 갈등을 풀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주었다. 서면 합의, 재정 투명성, 연락 규칙, 돌봄 역할 분담 같은 항목이었다. 우리는 한 줄 한 줄 읽고 사인했다. 며느리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서명했다. 아들은 마지막에 깊게 숨을 쉬었다. 나는 문서를 파일에 넣으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질서가 질서의 얼굴을 갖기 시작했다. 무너져 내리던 우리 셋의 관계가 겨우 균형을 찾는 듯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길게 쏟아졌다. 나는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결심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다.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망 대신 마주함을 가르쳤다. 그렇게 우리는 겨우 첫걸음을 내디뎠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 맨 위에 날짜를 적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썼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는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적었다. 며칠 뒤 카드사와 통신사에서 조사 결과가 도착했다. 내 명의로 제3의 기기가 결제 수단에 등록된 흔적이 있었고 등록 시도가 우리 아파트 공용 와이파이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통신사에서는 스미싱 링크 접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즉 누군가 우리 건물 안에서 내 정보를 이용했다는 뜻이었다. 경비실 방문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날 저녁 보험 컨설턴트가 우리 동으로 들어온 기록이 있었다. 시간대가 기기 등록 시간과 비슷했다. 경찰 민원 기록을 업데이트하며 자료를 제출했다. 작은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고 왔다. 그는 소득과 부채를 정리해 제출했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회계 프로그램을 배우며 가계부를 다시 만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수치와 기록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을 숫자로 보는 일이 고통스럽지만 그 숫자가 길을 만든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치기로 했다. 처음 회의에서 나는 내 경제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내 연금과 생활비, 의료비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저녁 집 앞에 다시 그 컨설턴트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중년 여성이 함께였다.
그녀는 자신을 요양병원 코디네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장기 입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한 달만 쉬고 나가면 건강보험 혜택과 간병비 특약으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으로만 대화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의 말투가 미세하게 변했다. 지금 안 하면 혜택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나는 서서 들었다. 마음이 거칠게 뛰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다. 내 삶을 숫자와 규정 사이의 빈틈으로 끌어당기는 손길을 나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노트 마지막 장을 찢어 작은 봉투에 넣었다. 봉투 안에는 3가지 계획을 적었다. 첫째, 임의후견 계약을 다음 주에 체결한다. 둘째, 보험사 담당자와 대면 미팅을 통해 모든 접근 시도를 공식 민원으로 전환한다. 셋째, 우리 가족의 경제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상향하고 필요하면 공인 회계사 상담을 붙인다. 나는 봉투 겉면에 날짜를 적고 금고 안에 넣었다. 계획은 약속이고 약속은 나를 움직인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흔들리면 다시 읽자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했다. 후견인은 공익신탁 방식으로 지정했다. 내 판단 능력이 손상될 때에만 발효되도록 조건을 명확히 했다. 변호사는 계약서 사본을 2세트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금고에 넣고 하나는 법무법인에 보관했다. 마음 한복판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오후에는 보험사 지점에서 공식 면담을 했다. 나는 최근 접근 내역을 모두 열람하고 민원 접수를 요청했다. 담당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가족을 해치지 말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밤에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는 숫자와 서류 위로 고개를 맞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들의 목소리에 조급함보다 책임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들은 말했다. 어머니가 기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작게 말했다. 어머니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데워졌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방문 기록, 기기 등록 시간, 통화 로그를 종합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안내였다. 나는 지친 숨을 고르고 출석했다. 조사실은 차가웠다. 형사는 중립적으로 질문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보험 컨설턴트와 요양병원 코디네이터의 방문, 며느리의 압박, 병원에서의 위임서, 사건, 그리고 내 조치들을 연대기로 설명했다. 형사는 메모를 꼼꼼히 했다. 그는 마지막에 말했다. 가족 간 문제라도 범죄가 연루되면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빛이 따뜻했다. 나뭇잎의 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다. 우리의 일도 그러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울며 찾아왔다. 그녀는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다. 편지에는 자신의 두려움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가난, 결혼 후 대출, 아이를 낳고 나서의 불안, 그리고 남편의 투자 실패가 무너뜨린 자존감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보험 컨설턴트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속삭였다고 말했다. 단 한 장의 서류면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딸이 아니었지만 내 가족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알았다. 두려움은 사람을 몰아붙여 경계를 넘게 만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말했다. 용서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흐느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나는 신경과에 재검을 예약해 두었다. 검사를 받으며 나는 내 기억과 판단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사는 결과지를 건네주며 말했다. 나이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종이를 파일에 넣었다. 그 종이는 단지 의학적 결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 같았다. 병원을 나오며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상환 계획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날짜와 금액, 지급 계좌가 정확히 적혔다. 그는 첫 상환을 내밀었다. 나는 영수증을 써주었다. 우리의 관계가 숫자와 서류를 통해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되 서로를 증명했다.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소박한 국을 나눴다.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우리 셋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듯했다.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가 나왔다. 노랫말이 익숙했고 따뜻했다. 밤에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다. 마지막 페이지가 다 찼다. 나는 새 노트를 꺼냈다. 첫 장 맨 위에 큰 글씨로 적었다. 나의 삶은 나의 서명으로 선다. 그 글씨를 쓰며 나는 내 등을 곧게 세웠다. 불 꺼진 거실 창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웠다.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내일 아침에 박 여사에게 국을 나눠주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여기까지 왔다. 나는 그 사실이 고마웠다. 며칠 후 보험사로부터 공식 결과 통지가 도착했다. 부당 접근 시도는 내부 경고 조치로 분류되었고 관련 대리인 제안은 모두 무효화되었다. 내 계약에는 특별 모니터링 태그가 붙었다. 추가 변경이나 열람에는 대면 확인과 신분증 두 종류를 요구하도록 설정되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금고에 넣었다. 그 소리가 마음속까지 닿았다. 동시에 경찰서에서 문자도 왔다.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되었고 방문자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은 별도 통지될 것이라는 안내였다. 사건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경계선은 명확해졌다. 아침 밥상을 차리며 나는 세 가지 실천을 다시 마음속에 세웠다. 첫째, 기록을 멈추지 않는다. 날짜, 시간, 대화, 서류, 결제, 방문자 정보를 계속 적는다. 둘째, 절차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본인 확인, 대면 인증, 대리 위임 제한, 금융 알림과 한도를 계속 유지한다. 셋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숫자와 문서 위에서 대화하고, 감정은 테이블로 올리고, 판단은 서명으로 남긴다. 이 세 가지는 내 하루를 지키는 기둥이 되었다. 나는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김처럼 내 마음에도 따뜻함이 번졌다. 점심 무렵 아들이 전화를 했다. 그는 첫 달 상환을 마쳤고 회사도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밝았다. 며느리는 가계부를 들고 와 한 달 예산을 함께 점검하자고 했다. 우리는 모여 앉아 숫자를 확인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전망을 만들자고 합의했다. 나는 작은 제안을 했다. 우리 셋이 매달 한 번씩 노후와 건강, 돈에 관한 공부를 하자고 말했다. 공공기관 자료와 전문가, 강의를 함께 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기꺼이 동의했다. 우리의 식탁은 이제 두려움의 회의장이 아니라 배움의 책상이 되었다. 저녁에 박 여사가 들렀다. 나는 국과 김치를 내주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버텨줘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배운다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내 이름을 지켰고 사랑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순한 일이 우리 삶을 바꾸었다. 박 여사는 돌아가며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지 소리치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손을 잡는 일이 우리를 살린다. 밤이 깊어 조용한 거실에서 나는 마지막 기록을 적었다. 오늘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내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가 나의 서류를 흔들려 할 때 나는 절차로 막았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흔들려 할 때 나는 대화로 막았다.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 장의 서류가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창밖을 보았다. 아파트 단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내 안에도 작은 별이 있었다. 그것은 내 이름과 내 서명,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도 기록하고 절차를 지키고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속삭였다. 그 약속이 내게 잠을 선물해 주었다. 눈을 감으며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말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알아서 한다는 말의 무게를 이해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결심이었다. 나는 잠에 들었다. 내일의 빛이 창문 너머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